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결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장애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최근 들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장애인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향한 차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20대 초반 군대를 다녀온 후 입사한 작은 중소기업에서 귀가 들리지 않는 한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이 어렸던 여직원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된 후 자연스럽게 퇴소를 했다고 했어요.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은 아주 조금의 정착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말이 정착 지원금이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던 여직원은 시설에서 퇴소한 직후 살 길을 찾기 위해 숙소가 지원되는 회사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직원이 회사 공장의 생산직으로 입사했을 당시 저는 공장의 말단 관리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여직원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죠. 여직원의 상황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마음이 더 갔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엔 저도 어렸고 누군가를 신경 쓸 만큼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가 들리지 않던 그 여직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이후였죠. 귀가 들리지 않던 여직원의 이름은 이연아였습니다. 연아 씨는 귀가 들리지 않는 탓에 사람 간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 생산 라인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일에 있어서 연아 씨는 완벽했어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죠. 즉, 연아 씨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일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의사소통을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연아 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식사를 하거나 여타 다른 일상에서도 소통이 필요했죠. 하지만 연아 씨는 사람의 입모양을 읽는 게 가능했었음에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일을 어려워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공장의 점심시간, 한쪽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군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니 여직원 서너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도대체 이런 장애인을 왜 받아줘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이 말만 듣고도 이연아 씨와 관련된 상황임을 알아챈 저는 모여있는 사람들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연아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답답해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다가온 걸 본 다른 직원들은 이제 됐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마대리님, 잘 오셨네. 아니 도대체 답답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무슨 일인데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한 사람을 둘러싸고 그러세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썩 보기 좋진 않네요. 아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려고 하는 그때, 연아 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 씨는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죠. 답답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다른 직원들은, 거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자꾸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진짜 답답해 죽겠다니까. 라며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아 씨는 자신을 향한 불만이 거세지자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직원들과 연아 씨를 분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아 씨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 앉혀 종이와 펜을 주니 연아 씨는 자신의 답답한 감정을 종이 위에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다른 직원들이 연아 씨에게 근무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했고 연아 씨가 그 부탁을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직원들에게 연아 씨가 일정을 꼭 바꿔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근무 일정 안 바꿔줬다고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운 겁니까? 라고 묻자 직원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연아 씨를 거의 반년 동안 봐왔는데 이연아 씨 이 시간에 아무 일정 없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상견례 때문에 딱 한 번만 근무 시간 바꿔달라고 한 건데 그걸 못 해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연아 씨가 근무 시간을 바꿔줘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확실히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아서 연아 씨를 바라보고 있는데 연아 씨는 다시 한번 열심히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왜 제가 일정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일이 있어서 일정을 못 빼드린다고 한 건데 그 이유를 굳이 아셔야겠어요? 그러자 직원들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연아 씨가 친구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이라도 해보라니까 그러네. 제가 직원들에게 자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연아 씨의 글씨가 더 빨랐습니다.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도 근무 시간 바꿔줄 수 있는지 물으셨죠? 그분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한테는 무슨 일 때문에 안 되는지 안 물어보셨잖아요. 대체 왜 저한테만 그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건데요? 아니, 연아 씨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날짜에 일 없었잖아요. 왜 제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은 친구도 가족도 없나요? 연아 씨의 말은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직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쉽게 물러났으면서 연아 씨한테만 근무를 못 바꿔주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건 명백히 무례한 행동이었죠. 다른 직원들은 제가 이만 사과하고 마무리해라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자 버럭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괜히 부탁 들어주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면서 진짜 야박하네.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 마음씨라도 고와야지 라는 말을 남기면서요. 이 말은 직원들이 연아 씨를 똑똑히 보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연아 씨도 정확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연아 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저에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라는 쪽지를 넘겼어요. 저는 연아 씨를 위로해주며 물었습니다. 연아 씨,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직원들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게 없는데 근무를 못 바꿔줄 정도의 일이면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지 그랬어요. 물론 꼭 그러셔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제 질문을 들은 연아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른 쪽지 하나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님이랑 언니 기일이에요. 청각장애인이라고 동정받는 것도 싫은데 가족 일은 청각장애인이라고 동정받게 되는 건 더 싫어요. 비밀로 부탁드려요. 저는 연아 씨의 부탁대로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고 연아 씨는 이후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개인데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한 번은 휴게 시간에 직원들이 모여 연아 씨를 향해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연아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귀를 손으로 막으며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연아 씨가 보는 앞에서 몸이 망가졌으면 마음이라도 착해야지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괴롭힘은 점차 강도가 거세졌고 그들의 괴롭힘은 연아 씨를 일적으로 방해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연아 씨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일부러 흐트러뜨려 놓는다거나 빼놓은 불량품을 다시 집어넣는 등의 일이었죠.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 CCTV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결과의 책임은 연아 씨가 오롯이 지게 되었어요. 제가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면 직원들은 그때만 고개를 끄덕일 뿐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저 또한 말단 직원이어서 큰 힘이 없다는 걸 직원들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연아 씨는 회사 내에서 일 못하는 사람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연아 씨의 라인에서 자꾸만 불량품이 나타나자 연아 씨는 부장님께 자주 불려가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라며 큰 소리를 내는 부장님은 평상시보다 더욱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연아 씨의 모습은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울음을 참느라 눈이 뻘개진 연아 씨가 부장님 자리에서 나오자 저는 연아 씨를 위로하고자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당연히 속이 많이 상했겠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며 연아 씨의 뒤를 따른 저는 예상과는 다른 연아 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아 씨는 거울 앞에 서서 흐르는 눈물을 덤덤히 닦아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또렷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푹 쉰 연아 씨는 자신의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다시 묶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연아 씨가 기가 죽어서 속상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속상해 보이긴 했지만 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죠. 인기척을 느낀 연아 씨는 뒤를 돌아 저를 보았고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수화로 무언가를 표현했는데 그 의미가 괜찮아요 라는 것은 나중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제 머릿속에는 거울 앞에서의 연아 씨의 모습이 떠다녔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음에도 당당하고 절대 기죽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대장부보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연아 씨는 저에게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녀와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연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하지만 연아 씨는 귀가 들리지 않았고 필담 외에는 대화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퇴근 시간 이후 열심히 수화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화를 배운 저는 연아 씨에게 수화로 아침 인사를 건네거나 안부를 묻곤 했어요. 처음 제 수화를 본 연아 씨는 놀라며 얼떨떨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니 나중에는 반갑게 저의 인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아 씨와 가까워진 저는 퇴근 시간 이후에 연아 씨에게 수화를 배우며 그녀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니 그동안은 몰랐던 연아 씨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귀염성이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아 청력을 잃게 되었다고도 했죠. 또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가족들을 모두 잃은 안타까운 과거도 있었어요.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아 씨의 미래 계획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수화로 대화했지만 편의를 위해 대화체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씨는 월급 모으면 다 어디다 써요? 어디 놀러 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는 데 써요. 대부분을요? 아, 전세금이라도 모으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연아 씨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 대학 가려고 등록금이랑 생활금 모으고 있어요. 대학이요? 네, 한 2년 정도 더 일하면 걱정 없이 대학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을 할 거라는 연아 씨의 눈빛은 반짝거렸습니다. 조금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대학을 간다니. 사실 제 마음 한켠에도 조금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더군요. 그래도 해볼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해보려고요. 후회 없이. 저는 현실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그저 연아 씨를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연아 씨가 계획했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연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재계약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녀가 시설에서부터 살뜰히 챙기던 동생이 인류 대학에 붙었음에도 등록금과 생활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할 지경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동생에게 그동안 모아둔 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에게 등록금을 준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에 엉엉 우는 연아 씨를 한참 동안 위로해주고 달래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연아 씨는 마음을 다잡으며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고, 저도 연아 씨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저희는 26살, 24살의 나이로 결혼을 약속했어요. 저희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우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저는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저는 연하의 장애를 큰 문제로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연하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설명하고 설득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죠. 여느 때와 다름없던 주말,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저는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해 하시며 너 이제 26살인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얼마나 만났는데? 라고 물으셨죠. 이에 저는 1년 정도 만났고 나이가 크게 중요한가요?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사회생활한 지 벌써 5년 차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긴 우리는 너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나는 너를 네 나이에 낳았으니까 그 친구랑은 회사에서 만난 거니?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시며 연아 씨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셨죠. 아버지는 네가 어련히 신중히 생각했을까? 라며 저를 믿어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연아한테 청각장애가 있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삽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예 귀가 안 들린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어머니의 말투는 굉장히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귀가 아예 안 들리긴 하는데 사람 입모양도 읽을 줄 알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필담도 가능하고 저를 통하면 수화로도 대화가 가능해요. 무엇보다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동안 연하는 귀가 들리지 않아 발생했던 여러 오해들을 모두 해소하고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그래, 뭐 의사소통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한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니? 아니요, 어릴 때 크게 앓고 나서 청력을 잃었다고 하네요. 아이고 저런, 그 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서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들이래? 아, 왜? 무슨 일인데?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과 언니를 모두 잃었어요. 시설에서 자랐고요. 가뜩이나 가라앉아 있던 집안의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던 건 제 착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연하에게 장애가 있고 부모가 없다는 건 저를 괜히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딸칵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신 후 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여자가 장애가 있고 부모가 없는 거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니?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너는 당당해야지. 네 엄마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친구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 어깨 피고 목소리 당당하게 해. 그리고 그 친구 한번 데려와봐. 아버지는 엄마한테 맡기고. 어머니는 말씀을 마치시고 아버지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연하의 상황과 환경을 부끄러운 일인 양 떳떳하지 못하게 말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조용히 안방에 귀를 기울이니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제 방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반대다. 네? 너랑 결혼한다는 친구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건 괜찮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는 건 허락이 안 돼.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당연히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생각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결혼이 왜 안 되는 거냐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라. 찾아보면 더 좋은 여자가 있을 거야. 라는 말만 남기셨죠. 차라리 아버지가 다른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앞집에 사시는 다리 한쪽 없는 할아버지를 살뜰히 보살피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이타심이 강한 아버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시다니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니, 한번 만나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네 아버지는 대체 왜 그러신다니? 어머니와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알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대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연아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장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연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감도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애써 숨겼습니다. 그런데 연아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결혼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어떻게 됐어? 저는 이 질문을 애써 모르는 척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아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이번에는 모른 척 하지 말고 대답해줘.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그래? 결국 저는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아가 매우 상처를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보다 연아는 더욱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연아는 저를 바라보며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야.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건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지. 속상하지 않아?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아. 속상하지. 내 잘못으로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미안해. 이런 취급받게 해서. 오빠가 왜 사과를 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속상하다고 울고 있을 수만 없잖아. 나는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아버님 허락받기 위해 노력할 거고. 속상하지만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연아의 모습은 제가 처음 연아에게 반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연아는 말로만 노력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아버지와의 만남을 부탁하기도 했죠. 저는 어머니에게 요청을 드려 겨우 연아와 아버지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연아는 내내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한식당으로 들어오시는 부모님을 향해 어눌한 말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래 연아를 쳐다봤어요. 연아는 제 표정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꿋꿋하게 자기소개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이연아입니다.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어눌한 연아의 말투에 저는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모님에게 직접 육성으로 인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그 시간과 노력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연아의 장애를 알고 계시던 부모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라는 제 말에 둘러앉은 부모님과 저, 연아는 잠시 어색한 침묵을 가졌습니다. 침묵을 깬 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작은 화이트보드 2개를 꺼내더니 하나를 연아에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필담을 위해서였겠죠. 어머니와 연아는 화이트보드를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저의 부연 설명까지 더해지자 부모님은 연아의 인생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셨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날 이후 저와 연아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전적인 도움 덕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저와 연아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결혼 비용을 일체 지원해주지 않으셨어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던 저와 연아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아와 저는 줄기차게 부모님 댁에 들렸어요.
어머니가 저희 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날도 저희 부부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분주하게 움직이시더군요. 운전을 좀 해줄 수 있겠냐는 아버지의 부탁에 저희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시네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라는 저의 질문에 아버지는 친척 동생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셨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보니 돌아가신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다른 친척분들도 안 계셨죠. 상주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혹시 아는 분이냐 여쭤보니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한 동네에서 자랐던 어머니는 아버지랑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척 동생이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안타까워 하셨죠. 아버지는 착잡한 표정으로 친척 어른의 사진 앞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오랜만에 술을 꺼내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아버지와 친척 동생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친척 동생은 다리가 반대로 뒤틀린 상태로 태어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걸음걸이는 당연히 이상했고 멀리서 봐도 장애가 있는 게 티가 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뒤틀린 다리를 평범하게 돌리기 위해서 여러 번의 수술을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동생의 집안은 모든 재산을 동생의 수술 비용으로 사용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멀리 일하러 나간 동생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동생은 제 아버지 잡아먹은 놈이라는 멸시의 시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생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친형도 동생이 수술비를 벌고자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3개를 잃었고 이후 동생은 마을이 대표하는 재수없는 놈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저의 아버지가 동생과 함께 읍내에 나가면 야 저기 다리병신 지나간다 라며 동생의 걸음걸이를 따라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고 하는데요. 불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두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던 동생의 어머니는 말하기도 껄끄러운 일까지 손을 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몸에 몹쓸 병까지 얻어 뒷골목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쓸쓸히 돌아가셨다고 하죠. 동생의 친형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동생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피폐해진 정신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골아버린 팔을 가지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친형도 잃게 된 동생은 아버지도 모르게 동생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아버지가 왜 연하와의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장애인의 가족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친척동생의 가족들은 장애인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만 겪었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에 장애인 자식이 태어난 결과가 이토록 참혹한데 그것을 지켜본 아버지가 연하를 반기기는 쉽지 않았겠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하가 좋은 아이인 건 내가 안다. 그런데 여전히 탐탁치 않은 이유는 네가 고생할까 봐야. 아무리 연하가 좋은 아이라고 한들 내 새끼가 제일 귀한 건 누구나 그렇지 않겠니? 저는 말없이 아버지의 술잔을 채워드렸어요. 아무리 연하가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거다. 그리고 돕는 역할은 네가 되겠지. 연하랑 그 동생이랑은 다르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그래도 연하를 볼 때면 마음이 불편하구나. 미안하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하를 일방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봐왔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관계가 그러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저와 연하는 아버지가 보셨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연하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고 저는 연하에게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연하가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알려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 연하는 항상 저의 행동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연하의 진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던 것이죠. 장례식장에 다녀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까요? 연하는 저를 재촉해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요 녀석들 또 왔네 라는 표정으로 저희를 반겨주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평소였다면 연하는 살갑게 어머니 옆으로 가서 애교를 부리거나 아버지에게 필담을 걸었을 텐데, 그날따라 연하의 표정은 진중했어요. 저 또한 무슨 일인가 싶어 연하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하는 가방 속에서 얇은 서류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서류를 쓱 밀어넣은 연하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싶어 얼굴에 물음표를 잔뜩 띄워놓고 있는데, 순간 부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내려놓는 게 보였습니다. 뭔데 그러세요? 이게 뭐냐? 웬 집 계약서야? 네? 연하가 꺼내놓은 건 신도시 건축 아파트의 계약서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연하를 보고 있으니, 연하는 일전에 들어놓은 청약에 당첨됐고 계약금도 준비되어 있으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 혼자 이걸 다 준비한 거야? 라고 물으니 연하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평생 내 집 마련은 못하겠구나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집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모든 가족이 가만히 멍만 때리고 있자 연하는 저를 툭툭 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이 집, 집주인 바뀌어서 계약 만기되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계약할 집이 평수가 꽤 넓어. 거기서 같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어떠시냐고 말씀드려줘. 저는 연하의 말을 그대로 부모님께 옮겼고, 부모님은 당황해 하시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연하가 준비한 집이고 또 너희 아이라도 생기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또 다른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이번 서류는 제 손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저는 서류를 열어보자마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야, 너 합격한 거야? 연하가 꺼내놓은 서류는 대학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연하는 기뻐서 방방 뛰는 저를 진정시키며, 대학 합격해서 당분간 아이는 못 가질 거야. 대학 졸업하더라도 아직 어리니까 임신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나 드디어 대학 갈 수 있어. 집까지 준비했으니 이젠 걱정 없이 대학 가고 싶어. 저는 부모님에게 연하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은 아이가 없을 예정이니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사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과거에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시설 동생을 돕느라 대학을 한 차례 가지 못했었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연하가 너무 기특하다며 연하를 끌어안고 한참을 눈물 흘리셨고, 아버지는 여러모로 생각이 복잡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연하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시더니 굳게 닫힌 입술을 여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저와 어머니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연하의 눈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려 미안하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연하도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대체 왜 자신에게 사과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매우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저는 집안에서 완전한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친자식인지 부모님은 저를 뒷전으로 하고 연하를 챙기기 바쁘셨어요. 우리 연하 대학 가는데 필요한 건 없다니? 라는 질문은 하루에 수십 번씩 듣는 질문이었죠. 연하는 집 계약하랴, 대학 입학할 준비를 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저를 비밀스럽게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연하 대학 입학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떠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는 싶지만 연하 대학 등록금이랑 집 계약금 생각하면 결혼식 올릴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다고 안 주려고 했는데 이거 사실 너 결혼할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야. 연하랑 결혼하는 걸 반대한 건 내 실수였다. 이걸로 연하 드레스 입혀줘라.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주신 통장으로 조촐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연하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며 통장을 거절했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드레스 한 번은 입어봐야지. 평생 그 사진 보면서 추억할 텐데 라는 어머니의 말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대신 아주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하고 주례는 아버지께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와 연하는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도 잘 다니지 않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저와 연하는 신랑 신부 동반 입장으로 결혼식의 시작을 알렸죠. 신랑 신부 입장의 끝에는 어색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아버지는 유달리 긴장한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평소 감정 기복이 없으신 아버지가 이토록 감정을 숨기지 못하시니 이상한 노릇이었죠. 하지만 저는 연하와 반지를 나눠 낀 후 아버지가 이토록 심하게 긴장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주례를 맡은 신랑 아버지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조금 특별한 면이 있어서 오늘 주례는 저희 며느리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한 아버지는 이후 단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시더니 손을 가슴께 위로 드시곤 수화를 시작하셨어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의 수화를 알아듣는 사람은 저와 연하뿐이었지만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수화로 아버지가 전한 내용에는 연하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일 하나만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고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본 연하, 너는 그 누구보다 다른 이의 형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 덕분에 우리 집안에는 행운이 찾아왔어. 내가 눈앞의 대인배를 작은 편견 하나로 못 본 채 했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수화는 더듬더듬 어색했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연하에 대한 애정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셨어요. 저희 며느리가 보시다시피 특별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대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지요. 힘들게 살면서도 결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간 멋진 여성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이런 멋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데는 여자 보는 눈을 잘 가르친 제 아내 덕도 있겠지요. 너스레를 떠는 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주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제 새끼가 제일 중요해서 제 새끼가 며느리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느 한 사람만 의지하는 관계라면 그건 부부 사이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와 연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를 돕고 의지할 것을 약속하겠니? 저와 연하는 기꺼이 웃으며 그러겠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날 저와 연하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진짜 부부가 되었고 이후 저의 부모님은 수화 수업에 등록하셨습니다. 벌써 이 일이 있은 지 근 10년이 지났네요. 부모님은 이제 연하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수화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셨습니다. 연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회사를 설립했어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는 아니라 큰 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 살기에 부족함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내조를 착실히 하며 회사를 잘 다니고 있죠. 저희 부부에게는 건강한 두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단란한 가족을 꾸릴 수 있었죠. 여담이지만 아내가 도와주었던 시설 동생은 법조인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퇴직하시면서 크게 사기를 당할 뻔하신 적이 있는데 그 동생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살다 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